안녕하세요. 한국CIM의 김성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기술 1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청훈 대리입니다. 네, 김정훈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빔360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난주에 진행했던 웨비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 웨비나는 이제 빔360 디자인에서 이제 CV3D의 협업 활용, 그러니까 즉 토목 분야가 되겠죠. 그쪽 분야에 대한 이제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웨비나는 최근에 자주 접한 빔360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 운영했던 사례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이 해당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엔지니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그 설문지에다가도 궁금하신 점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빔360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설명들, 과연 빔360 클라우드 플랫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국내에 그 빔360을 도입했던 사례와 그다음에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 및 보안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대리님, 혹시 네. 지금 구독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는 개인적인 자료 같은 거 보관 용도로 이제 N사나 G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엠플릭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엠플렉스에 가입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이 그 인터넷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이제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을 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와 이와 결합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입했던 엠플렉스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훈 대리님, 혹시 지금 엠플렉스의 유료 가입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제가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에 들었을 때는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현재 엠플렉스의 유료 가입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하는지 엠플렉스의 시스템 구조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영상으로 이루어진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오픈소스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엠플렉스에서도 초기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내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에는 자체 인프라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엠플렉스도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엠플렉스도 현재 가장 성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요. 완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기까지는 7년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데이터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은 바로 기존 시스템에 적응했던 직원들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빔360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정훈 대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PC나 모바일 등 이제 기기 제한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엠플릭스 역시 스마트 TV, PC의 웹 기반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서비스하고 있는 어느 국가에서나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빔360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참여자들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보답받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품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빔 360 탁스가 되겠는데요. 빔 360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종의 웹하드로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가 업로드되는 공간이고, 업로드된 파일의 이제 리비전 관리를 위해서 버전 관리를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레빗과 CV3D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뿐만이 아니고, 뭐 오피스나 PDF 문서 등의 파일도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피스 365 사용자분이시라면 이제 웹상에서 바로 이제 편집도 가능하고요. 뭐 뒤에 설명드릴 이제 빔 360 디자인, 코디네이트, 빌드 같은 경우 모두 이제 빔 360 닥스에 이제 추가적인 모듈이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빔 360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이나 이제 CV3D 사용자의 이제 협업에 중점을 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빗에서는 이제 기존의 동일한 네트워크 서버 안에서 수행하던 이제 공동 작업을 빔 360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CV3D에는 이제 데이터 쇼컷 기능이 있겠죠. 기존에는 이제 외부 참조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던 것을 이제 빔 360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데이터 쇼컷의 관리가 이제 용이해지면서 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글로라고 불리던 빔 360 코디네이트는요, 이제 모델 코디네이션에 중점을 둔 모듈입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제 코디네이션 폴더에 모델을 업로드만 함으로써 간섭 컴퓨터가 바로 되고 간섭 사항에 대해서 이슈를 통해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언뜻 들어보시면 이제 나비석스 매니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빔 360 코디네이트는 이제 공중간이나 분야 간 코디네이션에 중점을 둔 모듈이었어. 뭐 건축, 구조, 뭐 전기, 기계, 소방, 뭐 이런 그 공정 간의 간섭 컴퓨터를 수행을 하고요. 뭐 이제 건축 구조 안에서의 뭐 보와 슬래브 간의 간섭 체크 기능은 이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파일 간의 간섭 컴퓨터를 이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빔 360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관리용 모듈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요 기능만 딱 보시면 뭐 대충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제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슈, RFI, 서브미탈. 요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문서 관리를 할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실제 페이퍼 없이 클라우드 웹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 360은 기존에 하시던 업무 등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빔 360 빌드 같은 경우가 뭐 완벽하게 사용을 하자면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필요하고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이제 폴더 권한을 어떻게 줄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가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뭐 오늘은 이제 설명할 시간상 이제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제 그 오토데스크 블로그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빔 360 블로그가 따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빔 360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오토데스크 제품처럼 이름에 이제 버전이 붙는 형태가 아니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빔 360은 업데이트가 아주 활발하고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좀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퍼블릭 링크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올해 3월자로 올라왔는데요. 빔 360 멤버가 아닌 외부 사용자에게 이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빔 360을 테스트하거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빔 360 블로그 중에서 방금 보여드린 이제 릴리즈 노트를 자주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 자료들은 이제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오토데스크 코리아 이제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 정리된 자료들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빔 360을 실제 운영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기능들,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 나오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고객 쪽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다 보면 이제 대용량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새로 추가된 링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빔 360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간 혹은 월간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 좀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근데 김청훈 대리님, 네. 혹시 빔360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소개를 하거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문의는 어떤 것인가요? 뭐 가장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전에 좀 테스트할 시간이 뭐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빔360 도입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실제 뭐 도입 사례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는 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네, 저도 이제 고객과 이제 빔360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적용했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 해외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건설사나 설계사 쪽에서 이제 도입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파일럿 프로젝트에 관련된 요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빔360을 도입해서 실제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가져왔는데요. 저도 찾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 내 컨설팅 프로젝트 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고객사인 D사에서의 사례, 그 다음에 빔360을 이용한 개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찾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미 좀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젝트 팀원에 대해서 이제 팀원에게 그 빔360을 활용했었을 때 장점, 그리고 뭐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좀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빔360을 도입을 했었을 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었을 때 실시간 모델링을 동기화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현장과 본사의 설계 상황에 대한 공유가 상당히 좀 수월해졌다고 하고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졌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빔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레빗에서 디태치를 한다거나 전달하는데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줄어들면서 프로세스가 좀 간결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로컬에서 운영했던 이제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빔360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설계자 그리고 참여자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레빗을 쓰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순서도 지정을 해서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한 이제 최초에 빔360 접속했을 때요. 그 디자인 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 다행히도 최초에 이제 접속할 때만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또 이제 일정 부분의 데이터 저장 공간과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빔360에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서 이제 이미지로만 좀 캡처를 했습니다. 뭐 이제 빔 설계자들은 이제 빔360 디자인에서의 그 중앙 파일을 활용해서요, 빔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공정별로 레빗 파일을 이제 분산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과정 중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간섭에 대해서는 빔360 플랫폼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는 이제 닥스에 있는 단면 검토, 그 다음에 마크업. 예를 들어서 공정 간에 이제 간섭이 일어났었을 때 마크업 통해서요,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이제 타 공정에 전달하는 등의 이제 기능들을 활용해서 설계 과정 중에 필요한 코디네이션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고객사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제 D사는요, 빔360 닥스와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이제 빔360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과정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설계 변경 시에 팀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이 됐고요. 이에 대한 빔 데이터를 이제 손실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빔360의 이제 백업 기능, 그 다음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접근에 대해서도 보안과 권한 부여가 원활했던 점을 장점으로 꼽았죠. 자사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빔360을 도입한 이후에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빔 설계 소프트웨어인 그 레빗의 숙련도하고 그다음 레빗의 설치 환경들, 예를 들어서 핫픽스나 서비스팩 같은 환경이 동일하게 맞춰줘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빔 관리자가 필수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일 웨비나 진행을 할 때 D사의 엔지니어를 좀 섭외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인터뷰로 대체했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건축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한국으로 치면은 주상복합 건물들을 하고 있는데 대략 높이가 400피트니까요. 400피트로 치면은 1피트에 30cm라 생각하고 한 100m 조금 넘는 그런 건물들을 하고 있고요. 레빗을 사용한 지는 확실히 4년, 2017년부터 사용을 해왔고 빔 360으로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 처음부터 저희 입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원래 회사에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주로 타워 많이 하고 있고요.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CAD를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확실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레빗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 정부 프로젝트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 또한 레빗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원래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 다른 컨트랙터들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이제 파일 공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 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오토데스크 거를 쓰고 있으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는 빔 360 디자인 그전에는 팀이었죠. 빔 360 팀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빔 360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그쪽이 레빗을 쓴다 안 쓴다로 먼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한 제품의 패밀리를 쓴다면은 그게 이제 그 높이만 봤을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높이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일링 있잖아요. 천장에서 이게 정말 미세하게 튀어나오거나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체크는 캐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게 일일이 정말 건축 넓은 방향에서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레빗을 쓰면은 그런 데서 올 수 있고 그리고 빔 360을 쓰면 이제 같은 파일을 링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링크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이제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하면은 이제 그 효율도 훨씬 많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네. 클라이언트와의 그 파일 공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빔 360 클라우더가 나은 게 그 최신 파일 공유가 왜냐면은 저희가 예기치 않게 저희가 내부 토론을 한 과정에서 이제 최신 파일로 바뀌는 과정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컨트랙터들 한테 저희가 항시 저희한테 그걸 또 이제 보고를 하기에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바꿔놓고 이제 안 알려도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바로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바뀌어있네? 라고 그쪽에서 먼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게 큰 게 작업을 만약에 조금 오래 지난 파일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보낸 걸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그쪽을 업데이트를 한 상태잖아요. 다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간 손실이라는 게 아무래도 같은 작업을 2번, 3번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많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확도가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이기훈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빔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는 모두가 한 파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유된 파일을 동시에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빗을 다루는 스킬이 다 이제 동일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업하는 방식이 다 이제 개인마다도 다른데 회사마다도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빔 스탠다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회사마다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패밀리 타입도 이 회사가 쓰는 게 있고 여기 회사가 쓰는 게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라인 타입만 해도 이 회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빔 컨설턴트 입장이 되어서 보자면은 그거를 일치시켜주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 스탠다드 일치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슈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같은 파일로 동일하게 같이 작업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기 파트를 변경을 했는데 이쪽한테 말을 안 해주면은 변경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팀 간 토론이 엄청 자주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이슈인데 만약에 이제 각각 어느 파트를 맡아서 작업을 한다 치면은 이쪽 파트만 항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는 손을 대야 저희 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 파일을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쪽 파일을 건들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하던 건데 여기에서 건드렸어? 안 되는데? 난 여기에 모든 거를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모델 변경을 했을 때 그 디테일 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노테이션이라던가 dim 또는 어떤 태그들을 달았는데 이 모델이 사라지면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모델을 변경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바꿔버리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도면들을 다시 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에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주신 최영상 매니저 감사합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공사 진척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고요. 빔 360 플랫폼 기반의 에드인으로 개발이 된 사례입니다. 네, 개발 배경은요, 시공 현장에 투입된 인원과 자재에 대한 일간 집계, 그리고 보고서 산출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그 빔 데이터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대시보드 개발입니다. 네, 구축 과정은 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빔 360 닥스에 등록을 했고요. 모델링의 정보를 기반으로 웹에 그 뷰어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솔루션으로는 그 빔 모델링을 위한 레빗, 그리고 웹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빔 360 닥스, 그다음에 빔 데이터를 에 있는 정보를 관리한 필드 모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빔 360의 전용 개발 언어인 오토데스크 포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사 진척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을 잠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메인 페이지는요, 프로젝트의 공사 정보, 그리고 무제를 기록한 무제 달성 칼렌더, 그다음에 이제 전날과 금일의 작업 계획을 표현해주는 그 부분과 그다음 추가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진행률에 대한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제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진척사항 기재하는 걸로 범위를 좀 한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로그인 시의 메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선택하게 되면은요, 목적했던 동에 대해서 해당 동의 그 빔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완료 모듈 뷰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빔 360 닥스에 등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모델은요, 그 빔 모델에 있는 속성을 활용해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3D 모델을 재구성해서 뷰어를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성되어 있는 공정에 대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요, 층별 공사 현황과 3주간의 공사 진척을 그 대시보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했었을 때 내용이고요. 프로젝트 무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 부분,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전체 모델에서는 이제 원하는 정보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요. 대상 건물을 좀 필터링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공사 진행 차트와 시공률을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색상으로 그 진행상을 이제 3D 모형에 표시하도록 해놨고요. 그다음 현장의 변경사항 등은 아이패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완료가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사항들을 직접 아이패드 입력을 하게끔 해놨고요.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빔360의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요, 빔360에 이제 데이터가 적용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해당 데이터는 이제 빔 관리자가 그 레빗에서 속성에 대한 동기화를 진행하고 이를 이제 모델에 반영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된 데이터는요, 다시 이제 공사 진척 관리 대시보드에 적용돼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프로세서가 그 보시면 이제 현장에서 빔360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빔360에 있는 뷰어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해서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게끔 해주는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업로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 공사 진도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아까 거푸집 돼 있던 내용들이 콘크리트 배건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이제 실행 모델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된 내용으로 그 시공률과 그 다음에 대시보드의 그 진척률이 변경이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빔360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용 플랫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회사에서 적용시킬 때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빔360과 개발 언어를 통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끔 개발해 놓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빔360을 그 시공 현장에서 도입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뭐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빔360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데이터가 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제 빔360 구매했던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초반에 프로젝트 설정과 데이터 업로드에 관련된 지침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처음에 빔360에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빔360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김청호 대리님께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빔360에 접속을 하시면 플랜 폴더와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라는 두 가지의 폴더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플랜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고요. 실제 업로드되는 파일은 이제 레빗 모델 지금 총 6개가 업로드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메인 파일에 지금 5개의 파일이 링크가 다 걸려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마스터 파일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파일이 업로드된 6개 말고도 이제 별도의 이제 파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를 보면 역시 이제 올라가는 형태는 똑같고, 그리고 메인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업로드를 해주면 네, 6개의 파일만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긴 플랜 폴더의 파일들은 이제 실제 이제 레빗 파일 안에 있는 시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올라간 파일을 보면 이제 2D와 3D 뷰로 나눠가지고 이제 2D 뷰에 있는 레빗의 이제 시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플랜 파일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시트들이 각각 낱장으로 나눠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 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동일한 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폴더는 이제 모델 뷰 안에 시트 뷰가 포함되어 있고, 플랜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시트 뷰를 별도로 분리해서 낱장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랜 폴더와 프로젝트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플랜과 프로젝트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곳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게 조금 더 유연할까요?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 업로드를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플랜 폴더는 이제 한 장씩 개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이제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빔 360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중간 모델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이제 플랜 폴더에 있는 코디네이션 폴더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랜 폴더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 종류도 이제 몇 가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뭐 레빗 파일 그리고 DWG, DWF 같은 CAD 계열 파일이나 혹은 이제 PDF나 IFC 파일 정도로만 제한이 되고요.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에는 거의 제한 없는 모든 파일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일스 폴더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폴더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폴더 구성은 이제 원래 하시던 업무 이제 그대로 이제 폴더를 구성하시면 되고, 여기 나온 폴더 체계 자체가 이제 정답이나 뭐 혹은 이렇게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하시는 프로젝트마다 이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권한별로 체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최신 공유 도면을 보면 가로 안에 이제 PDF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D CAD 도면도 물론 이제 업로드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CAD 도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도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치 탭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이제 업로드 됐을 때 각각 뷰별로 이제 도면별로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도면에 있는 걸 이제 각각 납장별로 분리를 해야 할 때는 이제 그 블록 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중 도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병합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토데스크에 이제 데스크탑 커넥터라고 해서 빔 360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일반 컴퓨터의 물리 드라이브처럼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CAD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실제로 이제 링크되어 있는 파일들도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링크된 파일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참조가 있는 CAD 파일은 병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를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폰트가 누락된 경우 정말 저희가 많이 겪게 되죠. 도면 파일을 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이제 누락된 채로 업로드가 되면 실제 빔 360 상에서도 글씨가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된 폰트가 없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 파일에 이제 간혹 이제 Z값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빔 360 상에서 이제 3D 모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2D와 3D 뷰를 모두 만들게 됩니다. 뭐 업로드가 이제 작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불필요한 3D 뷰를 추가로 만들게 되니까 사전에 좀 점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빔 360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일을 이제 수정해서 올리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전 버전과 이전 버전 간의 그 비교 시에 이제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 혹은 이제 삭제된 경우를 컬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체 레이아웃이 수정된다거나 혹은 뭐 레이어 자체가 변경된 경우 이제 모든 게 바뀐 것처럼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버전 비교를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면 딱히 이제 신경을 크게 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2D DWG 도면을 업로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이제 도면 파일들은 이제 PDF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빔 360에는 이제 단순히 3D 모델뿐만 아니라 뭐 도면이나 뭐 문서 파일 등 프로젝트 대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하고 활용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빔 360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빔 360을 설명을 했었을 때 혹은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본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제 고객사들은 대부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까 보셨던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클라우드가 이미 저희 생활 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고 있는 고객사분들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그 빔360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고객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보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빔360에 대한 보안 정책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빔360의 보안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오토스크에 이제 찾았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빔360은 그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안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서 산업 표준인 이제 SSAE 16과 그다음 ISO 27001번 등의 인증을 선택을 해서 이에 대한 정책에 맞게끔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이제 역할과 권한 기반의 사용자 접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접근들을 접근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스템과 하드웨어에 대한 오류를 견딜 수 있는 이제 24시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이제 전담 클라우드 보안팀에서는 이제 24시간 취약점 검토 그리고 침투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중 인증을 이제 통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과 암호를 분실을 하더라도요,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하고 있죠.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서버의 유지 보수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별도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는 그 빔360에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접근해서요, 등록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 데이터 유출이 이제 빔360에서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떤 레벨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빔360에 등록한 데이터를 그 인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장비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빔360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지정된 장비에서 지정된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만 허용하고 반대로 비인가 사용자 그리고 비인가 장비에서의 접근을 제한을 한다라면 빔360 데이터에 대한 접속 보안을 어느 정도는 수립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많은 좀 솔루션들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 빔360에 추가로 보안을 담당한 두 가지 서비스를 저희도 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프로세서는 이제 웹에 접근하는 방식과 모바일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 제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웹에서의 접근 보안입니다. 빔360의 그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 만약에 가상의 아이디, 빔360에 직접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가 아닌 거죠. 가상의 아이디와 그 이에 대한 암호를 그 이용해서 접근을 하도록 일단 막아놨고요. 사용자는 빔360에 접근할 때 빔360에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황에서 빔360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저희가 찾았던 서비스가 원로그인 서비스고요. 원로그인에서 생성된 사용자 계정과 그 빔360 사용자 계정을 이제 관리자가 연결시켜 놓고 사용자는 이 원로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빔360에 액세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사회 다른 시스템,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된 인증서가 있는 시스템에서만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롬을 실행시켰고요. 그 크롬에서 이제 그 원로그인 익스텐션에서 원로그인 서비스 접근했습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면 사용자 할당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빔360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아니고요. 이 시스템에 지정된 인증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해당된 서비스에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인증서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이 방금 보셨던 원로그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없게 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빔360의 이제 그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동적으로 원로그인 서비스에서 입력을 하고요. 빔 360에 로그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사용자는 빔 360에 대한 계정과 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른 채로 할당된 빔 360 서비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셨던 원로그인 서비스에 있는 접속 이력과 그 다음에 빔 360의 접속 이력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 했는지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입니다. 빔 360에서 이제 다양한 설정 중에 그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설정 키를 입력을 하고요. 이 키와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 아이패드 모바일 장비에서만 그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있는데요. 그 이 설정하게 되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아이디와 패스를 알고 있더라도 이제 해당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그 접근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접근이 인가된 그 장비, 서비스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아이패드에 제가 화면 캡처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패드 화면은 프로젝트 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설정이 된 아이패드죠. 자, 왼쪽에 있는 아이패드에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로그인 창에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그 사용자의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11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로딩이 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프로젝트의 설정을 KCIM PS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누르는 순간 프로젝트가 not available, 들어갈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프로젝트 키가 설정되어 있는 아이패드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아이패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프로젝트에 설정된 키와 이 아이패드의 키를 매핑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이 아이패드에 있는 장비에서는 해당되는 그 KCIM PSO에 방금 이제 111은 아까처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옆에 왼쪽에 보셨던 그 적용되어 있는 아이패드에서 안 들어간 것과 달리 KCIM PSO에 들어가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에 접근을 했었을 때 미인가된 장비에서 해당된 프로젝트에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된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웹 방식과 모바일 방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인가된 사용자와 인가된 장비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접속할 수 있게끔 보안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빔 360에 대한 설명과 그 이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이제 운영 방안과 그 보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채팅방을 잠깐 좀 보시면서 이제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떤 질문이 왔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채팅창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 김청훈 대리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여기서 진행했는데요. 네, 실시간 참여가 불가능할 거예요. 다시 보기 방법이 있나요? 아까 제가 띄워놨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된 영상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 CNGTV 사이트의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름도 있고요. 네. 네, 쭉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빔 360에서 버전 관리, 그 다음에 그 백업에 대한 용량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빔 360에 대한 이제 용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도 이제 그 스캔한 이미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용량, 거의 몇 테라급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빔360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고객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나요? 의사소통에 정보가 남아있는 폴더가 있는지요? 의사소통에 관련된 정보들은 별도 폴더, 별도 데이터로 남아있지는 않고요. 해당된 데이터에 대한 이력, 예를 들어서 마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슈 등의 데이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엔지니어가 남겨놨던 답변 한번 봐볼까요? 네, 마크업 이슈, 네, 동일하게 이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보는 별도로 이제 빔360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버전들도 동일한 파일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버전 관리도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별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의 빔360을 도입하기 전이나 혹은 도입을 계획을 하면서 사용자들 간의 룰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 네네. 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슈 기능 같은 경우는 엑스포트해서 뭐 엑셀 파일로 엑스포트도 가능하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빔360 커스터마이징 범위와 비용인데요. 지금 저희도 2개 고객사 쪽에 관련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 연구소와 그다음에 영업팀 쪽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범위에서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큐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관련된 모듈로 저희 심큐리티라고 저희 자사에서 이제 해놨는데요. 심큐리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빔360의 추가 보안을 위해서 찾아낸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아까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도 서비스가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iOS, 그다음 안드로이드 이 2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서비스는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의 기능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하신다면 조금 더 검토하신다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아직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추후에 이제 설문지를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설문지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별도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그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빔360의 이제 간략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안, 그다음에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실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추가로 이제 향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